자, 우리 건축법 파이널 핵심 정리 강의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도 좀 내용이 많아서 1편과 2편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용어 정리 부분하고 두 번째 파트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협의,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건축법 핵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 핵심 이론은 제일 먼저 이제 용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건축법상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건축법상 적용 대상물,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 이렇게 하고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의 완화, 건축위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하나씩 좀 내용을 좀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건축법상 자, 건축물의 적용 대상물이 뭐냐면 건축물이죠, 건축물.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물건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써 있습니다. 항상 우리 법 공부할 때는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 다음에는 대지, 건축물을 짓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그 공작물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공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은 자, 보시면 여기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토지 위에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우리 해석할 때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이제 대부분 다 배우셨을 건데 자, 토지 위에 이제 공작물 이렇게 있는데 뭐 토지 위에 설치하는 정착물로 해석하셔서 자, 토지 위에 설치되는 것 중에서 지붕과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벽 여기 중간에 또는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붕, 기둥, 벽 세 종류가 모두 있는 것들도 당연히 건축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이렇게 벽이 없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구조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고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자, 다음 건축물들은 법정된 다음 건축물 5개는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실 때 이제 창고, 철문, 하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일단 보시면 컨테이너 간이창고, 자, 창고, 철문 할 때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지정 문화유산, 뭐 임시지정 문화유산 같은 것들 이제 과거말로 얘기하면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하천부진의 수분 조작실. 자, 정리를 하실 때,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다. 근데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5가지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컨테이너 간이창고인데 이게 자, 정확한 표현은 공장 안에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입니다. 자, 컨테이너 사무실, 컨테이너 주택이 아니에요. 컨테이너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 자,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 건축물이고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통행료 징수시설 이런 것들은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 자, 철도나 그 선로부지, 철도나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보시면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선로부지 안에 플랫폼, 열차를 기다리는 그 공간, 플랫폼, 그리고 운전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뭐 열차 신호기 같은 거, 급탄 급유시설 이런 것들은 그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철도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안 됩니다. 자,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 문화유산 같은 것들도 관련 문화재 관련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 지정문화유산, 뭐 남대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부지 안에 수문 조작실, 하천부지 안에 이 수문 같은 게 달려있고, 우리 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4대강 사업에서 이제 보를 설치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수문 조작실이 그 하천부지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하천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 5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고, 철문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건축물로 가서 건축물은 토지 위에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데 이 5가지 건축물은 제외한다. 자, 두 번째 건축물. 자,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입니다.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려있는 시설물도 건축물인데 자, 딸려있는 시설물이 뭐예요? 대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담장. 자, 담장은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 옆에 담장 같은 거 세웠을 때 담장이 2m 이하면 이거는 건축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자, 대문은 따로 높이가 없고 이 담장 같은 경우는 2m 이하인 그런 담장은 자, 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려 있는 시설물 부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건축물로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하에 설치되는 어떤 창고라든가 고가 어떤 뭐 육교 위라든가 나무 위에 설치된 그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돼서 건축법 규제를 받는데 다만 요 양가로 1번에는 요 5가지 예외가 있으니까 요 예외를 잘 보셨다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게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의 차이입니다. 자, 고층 건물은 건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게 고층 건물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축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층을 4m로 보기 때문에 30층 이상이든지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또는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됩니다. 자,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풀 때 자, 건물의 층수는 45층이다. 근데 건물 높이가 뭐 205m다 그러면 이거는 높이 쪽에 걸리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준초고층 건물 같은 것도 용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준초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 중에서 자,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아까 고층 건물이 층으로 말했을 때 30층 이상이거나 이상의 높이가 뭐 120m 이상인데 자, 우리가 준초고층이면 고층 건물은 되는데 초고층 건물이 아닌 거기 때문에 30층에서 49층 사이 그런 것들을 우리 별도로 그냥 분리해서 준초고층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초고층 건물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고, 자, 건축법을 이제 규정을 할 때 좀 더 세게 규정합니다. 자,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을 좀 더 이렇게 세게 규제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하면 암기합니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의료시설, 숙박시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면 바닥 면적 합계가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아니면 16층 이상 모든 종류의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30종류로 규정하고 있죠. 이 중에서 5번이 문화 및 집회가 공연장, 집회장, 여기 뭐 전시장, 뭐 동식물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는 종교집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문종판 여기 할 때 그래서 문화 및 집회, 공연장, 집회장 같은 거 종교집회장으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바닥 면적이 합계가 판매시설, 도소매시장, 그 다음에 운수, 터미널, 철도, 공항 같은 것들이 있죠. 운의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 숙박시설 보시면 여기 뭐 호텔, 여관 같은 거 뭐 다중생활시설로서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짜리가 있는데 자, 좀 전에 우리가 문, 종, 판, 운, 의, 숙 자, 이런 것들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문화 및 집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 문화 및 집회 여기 보시면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까지 들어가는데 이 동식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이건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석하실 때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면 건축물에 이렇게 30개의 건물 종류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숙박시설을 말한다. 아니면 16층 이상 건물의 층을 얘기할 때는 건물의 종류를 안 따지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1번이나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문화 및 집회할 때 아까 얘기했던 동식물원은 제외입니다. 동식물원 제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예외로 하나 가져놓고 나머지는 이제 뭐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들, 판매에 들어가는 것들, 운수,
의료, 숙박에 들어가는 것들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화 및 집회에서 동식물로는 제외한다고 하나를 좀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 종류의 건축물을 봤고,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다중이용 건축물을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있는데, 그런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한번 해보십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에. 자, 여백이 좀 없어서 여기다 썼는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자, 보나 차양 같은 것들이 외벽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3m 이상 돌출된 건물,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건물 보시면,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어떤 돌출된 보나 차양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지지하는 어떤 그런 기둥 같은 게 없는 형태로 3m 이상 보나 차양이 돌출된 경우, 이걸 3m라는 거 좀 보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이것도 특수구조 건축물이 됩니다. 20m. 이제 새로 생긴 게 이제 작년도 말부터 새로 생긴 게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 있죠. 자, 우리 무량판 구조면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에다가 보를 설치하고 기둥을 세우는데 이 보호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형태의 건축물인데, 자, 이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 좀 보시면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자, 지금 보호 없이 설치된 기둥 부분의 단면적 비율이 4분의 1 이상입니다. 4분의 1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해석을 할 때, 자,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은 모두 특수구조 건축물은 아니고, 자,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 여기 4분의 1이라는 조건을 맞춰야지만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하실 때, 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 중에서 수직이 뭐가 있습니까? 자, 기둥 같은 거라든가, 여기 기둥이라든가 벽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둥이나 벽 같은 것들이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인데, 기둥, 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전체 단면적 중에서 보호 없이 배치된 기둥 부분의 단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보시면 벽 빼고 기둥 부분만 차지하는 단면적의 비율이 전체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5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한번 보시면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세 종류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실 때,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3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그래서 보나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외벽 3m 이상 돌출된 건물,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들, 자,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로, 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 전체 단면적 중에서 보호 없이 배치된 기둥 부분의 단면적이 4분의 1 이상 이런 조건을 채우면 그 단면적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무량판 구조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끝내고 나면 이제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가 대지지 지목을 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가 대지인데, 자,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1필지 1대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한 필지 개념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게 원칙인데, 우리 건축법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상 필지 일부, 이렇게 하나 이상 필지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이제 이게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케이스가 우리 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입니다. 자, 공작물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개념이죠. 자, 우리 공작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데, 이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지붕 같은 게 있을 때는 건축물인데, 지붕이 없는 형태의 어떤 구조물도 있다는 거죠. 뭐 담장, 광고탑, 장식탑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겠죠. 굴뚝,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자, 우리 골프 연습하실 때, 우리 저기 인도어 같은 거 나가시면, 그 철탑 같은 거 이제 금에 지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법상 공작물로 넣어서, 이거 이제 안전 관련된 규정 같은 거라든가, 기타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포인트는 공작물은요, 공작물의 종류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자, 보시면, 고가수조, 물탱크 같은 거, 높이가 높은 물탱크, 그다음 우리가 이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뭐 이런 것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것도 있는데, 자, 공작물은 높이가
2m를 넘는 것, 4m를 넘는 것, 6m를 넘는 것, 그다음에 8m를 넘는 것, 5m를 넘는 것부터 먼저 강조를 해가지고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높이가 2m가 넘는 담장, 옹벽 같은 거. 자, 좀 전에 우리가 담장이 아까 건축물 공부하실 때 여기 이에 딸린 시설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려 있는 시설물 중에서 대문 담장이 있었다. 담장도 자,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넣어주는데 높이가 2m 이하인 담장만 건축물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2m가 넘는 담장, 자, 2m가 넘는 담장 이거는 공작물로 가서 건축법 83조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걸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우실 때, 자,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 키가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2m가 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2m가 넘는 담장 옹벽, 자, 4m가 넘는 광고, 장기,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2 그러면 담장 옹벽. 자, 4. 자, 물건을 사라고 해서 숫자도 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하는 건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기. 자, 우리 장기판을 사라고 광고한다. 이렇게. 이걸 좀 연상을 하실 때 2m가 넘는 담장, 4m가 넘는 광고 장기, 자, 6m가 넘는 굴뚝, 자, 골통 이렇게 일단 암기하십시오. 자, 8m가 넘는 고가수조 일단 이 4개를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자, 2m가 넘는 담장, 4m가 넘는 광고 장기, 자, 6m가 넘는 굴뚝, 골통 이렇게. 자, 8m가 넘는 고가수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고가수조가 높이가 9m다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죠. 8m가 넘었기 때문에. 자, 광고탑 같은 경우가 높이가 5m로 나오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3m짜리 장식탑 이런 식으로 3m짜리 기념탑 그러면 그 높이가 미달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공작물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2m가 넘는 그러면 사람 키보다 높은 옹벽 담장. 자, 4m 그러면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고, 자, 무엇에 대해서 광고합니까? 장기에 대해서, 장기. 자, 6m 넘는 굴뚝. 자, 굴뚝 아래 꼴통들이 있다, 이렇게. 자, 6m 아래 굴뚝에, 자, 6m 자, 넘는 굴뚝 아래에는 골통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8m가 넘는 고가수조 이렇게 하셔가지고 2m 넘는 거, 4m 넘는 거, 6m가 넘는 거, 8m가 넘는 걸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5m가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즘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도 5m가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됩니다. 이렇게 넘는 걸 하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지하대표, 자, 제조 저장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하대표는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 자,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것들은 높이가 몇 미터를 넘어야 되는 건데 지하대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면적으로 30제곱미터를 넘어야 됩니다. 제조, 저장, 유의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면적을 안 보고 물건을 제조하는 시설들, 뭐 저장시설 같은 거 우리가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멘트 같은 거라든가 우리 곡물 사일로 같은 거 있죠. 유의시설,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네요. 자, 주의하실 거는 여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외벽이 없는 형태로 8m 이하일 때만 건축법상 공작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넘는 것들이죠. 넘는 것들인데 기계 주차장 같은 경우는 8m 이하일 때 건축법상 공작물이 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공작물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 2m 넘는 그러면 담장 옹벽, 자, 4m 넘는 그러면 광고 장기, 자, 6m가 넘는 굴뚝, 그 옆에는 골통들이 있다. 불편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같은 거. 자, 특히 통신용 철탑은 주거나 상업지역이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가수 같은 경우는 8m가 넘는 것들이죠. 고가수, 물탱크 같은 경우는 높이가 8m가 넘는 거. 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m가 넘어야 되고, 지하대표는 면적으로 3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요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 주차장은 자, 8m 이하일 때 그런 형태가 여기 외벽이 없는 형태로 8m 이하로 기계식 주차장을 세웠을 때가 건축법상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됩니다. 만약에 자 9m짜리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고 고가수가 9m로 나오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돼서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축물 받고 공작물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 큰 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게 공부를 하실 때도 좀 큰 제목 정도로 우리가 좀 눈에 이렇게 익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행위로 가셔서 건축 대수선, 자, 건축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용어 중에서 이 적용 대상 행위로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 건축물을 대선한다, 또 건축물을
뒤에 보시면 뭐 용도 변경을 한다 이런 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자,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는 거죠. 자, 보시면 건축이란 용어에는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거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나 높이를 증가하는 증축도 건축이고, 자, 개축, 재축 이전도 건축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차이점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축이나 재축의 이제 공통점, 유사점은 종전과 같은 규모, 종전 규모 이하라는 것 때문에 규모를 초과해서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을 때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합니다. 건축주가 스스로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자, 재축은 이제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건축주가 해체하지 않고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를 맞춰서 다시 지으면 재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는 개축, 재축도 건축에 들어가는데, 자,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이기 때문에 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 자,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돼서 개축과 차이를 보이죠.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거는 재축이 된다 이렇게. 자, 특히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 내 종전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의 어떤 유사점도 있는데 차이점은 해체냐 멸실이냐 그 차이 가지고 개축과 재축을 구분합니다. 자, 하나만 좀 세부적인 게 있는데, 원래 재축을 할 때는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인데, 종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하고 동수, 높이, 층수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법에 보면 여기 동수, 높이, 층수가 원래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초과하는 경우도, 여기 연면적 말고 동수, 높이, 층수가 자,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법정된 요건에 맞으면 재축에 해당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종전 규모 이하로 지을 때 이런 식의 개축과 재축의 유사점이 있다는 걸 좀 보시고요. 차이점은 해체와 멸실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개축, 재축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자, 주요 구조부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둥, 내력벽까지 수직으로 세워지는 부분도 있고, 자,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눕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은 건축물에 설치가 될 때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주요 구조부고, 수직으로 세워지는 거 기둥하고 내력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게 바로 이게 이전 공사입니다. 자,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되겠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가 이전 공사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이 뭐 2층짜리 어떤 목조 건물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 형태를 그대로 들어서 그 같은 대지 안에서 약간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정상. 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전 공사를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뭐 63빌딩 이런 것들은 이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공사는 소규모 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이전이라는 공사를 우리가 해석합니다. 어쨌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게 이전 공사다. 주요 구조부는 6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을 먼저 수직으로 먼저 세워지는 거, 기둥, 내력벽,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은 이거는 수평으로 들어가는 주요 구조부다. 다만 이 기둥 중에서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건축물 안에 있는 주계단을 말하는 거지 5개 계단. 자, 그 다음에 차양, 창문틀 같은 경우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주요구조부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창문, 차양, 그 다음에 이 창문틀 같은 거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이라는 용어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축이라는 공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축은 신축의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축이라는 공사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대수선. 자, 우리 건축물의 대선 같은 경우는 크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대선 공사가 일반적으로 개축 공사보다 좀 작은 공사를 분류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대선 자체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 주요 구조부를 쭉 열거합니다. 자, 기둥으로 하든 보로 하든 지붕틀로 하든 뭐 내력벽으로 하든 방화벽이라든가 뭐 주계단 같은 이런 주요 구조부라든가 기타 어떤 구조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둥 같은 거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로 문제가 나오면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인지 따지지 않고, 자,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 돼야지만 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자, 건축물의 기둥이 만약에 10개 있었습니다. 자, 건축물에 들어가서 내부를 조사해 보니까 기둥이 10개가 있었는데, 자, 기둥 하나를 추가해서 기둥이 11개가 되면, 자, 한 개만 증설하더라도 무조건 대선이 돼서, 자, 이게 건축허가라는 걸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건축하고 이 대선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자, 대선이 될 때, 자, 지금 보세요. 보 같은 경우도, 자, 건축물의 보가 총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해체해서, 달랑 한 개만 해체해서, 이 보가 9개가 되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수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선은, 자, 건축물의 기둥이 10개 있었는데, 자, 증설 해체로 작업하지 않고, 수선, 기둥 10개 중에서 3개, 1번, 2번, 3번 기둥을 골라서, 거기 이제 금 같은 거 균열이 많이 가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자,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 없이 무조건 대선이고, 수선 같은 거, 우리 균열 같은 거, 금 간 거, 기둥에 금 간 거, 균열을 보수하고 이런 거 할 때는 3개 이상 작업이 돼야지만 이게 대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둥을 2개만 수선 변경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선입니다. 대선보다 더 작은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실 때, 대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자, 보도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를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지붕틀도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1개든 2개든 관계없이 대선이고, 수선할 때는 3개 이상은 돼야 된다. 만약에 2개만 수선하고 그러면 그때는 일반선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력벽, 건물 외벽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내력벽 힘을 받는 벽하고 건물 외벽의 마감재료 같은 거 할 때도 증설 해체할 때는 숫자가 없고, 자,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자, 내력벽은 우리가 개수를 세지 않고 면적으로 잽니다. 아까 기둥, 보호, 지붕틀은 개수를 세서 3개 이상 수선이 돼야지만 대선인데, 이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는 증설 해체할 때 면적이 없고 무조건 증설을 10제곱미터만 하든 해체를 20제곱미터만 하든, 여기 내력벽 같은 경우는 해체하는 면적이 20제곱미터다 그러면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선, 내력벽을 벽면적 수선 같은 형태로 작업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또 방화벽, 방화구획, 자, 우리 불났을 때 화재가 옆방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걸 막는 방화벽, 방화구획하고 주계단, 피난계단은 증설 해체 수선 같은 거 할 때도 여기 사이즈가 없습니다. 자, 이거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해야지만 대선인데, 방화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30이든 20이든 따지지 않고 모든 수선이 이게 대선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선으로 인정되면 저 뒤에 가서 이제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이 대선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 기둥, 보호, 지붕틀 할 때는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 없고, 수선할 때는 3개 이상. 자, 외벽 마감 재료하고 내력벽 같은 거 할 때는 증설 해체할 때 면적을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은 작업을 해야 된다. 자,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은 증설 해체든 수선이든 같은 거 면적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대선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사서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는 거. 자, 우리 다세대 주택을 2개를 사서 중간에 이렇게 벽을 뚫는 공사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중간에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대선 공사로 봐야 됩니다. 이때도 사이즈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자, 보시면 기둥, 보호, 지붕틀,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지만 대선 공사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 대선뿐만 아니라, 자, 미리 좀 볼 게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걸 좀 미리 좀 보겠습니다. 건축법 19조에 따라서. 자, 건축물의 용도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30가지 건물의 용도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건축물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이게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라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 대선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라는 별도의 어떤 규정입니다. 건축법 19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번 용도인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걸 쓰다가 15번의 숙박시설로 바꾼다, 호텔, 여관 같은 거로, 이런 거 할 때는 이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도 변경 허가라든가 용도 변경 신고라는 걸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 1번 용도가 단독주택, 2번 용도가 공동주택, 3번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밖에 아까 문화 및 집회,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 운수, 의료, 교육, 연구시설 해가지고 쭉 내려가시면 15번에 숙박시설, 16번에 위락이 있고 나머지 건물들이 쭉 밑에 있습니다. 여기 묘지 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같은 거, 관광 휴게시설, 자, 장례시설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단 단독주택부터 보시는 건데,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는 1번 용도는 이제 등기가 하나짜리입니다. 자, 우리 건물 내부 구조에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살더라도 구조 자체가 그렇더라도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입니다. 자, 단독주택 안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여기 다중과 다가구와 공간이 들어가죠. 우리 뭐 서울시장 공간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자, 건물 하나에 구조상 학생 등이 장기 거주하고, 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서 개별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고 면적은 660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주택인데, 자, 다중주택이 자, 그 다중주택이 왜 단독주택이냐면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자, 여러 세대가 살더라도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자, 여러 사람들이 각 방마다 살더라도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자, 근데 이 다중주택의 어떤 정의가 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 방마다 취사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공동 취사라든가, 아니 취사 같은 형태가 없는 형태, 공동 취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돼야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로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다가구 주택도 자, 다중주택과 마찬가지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고 등기는 하나짜리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이야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는 다중하고 공통사항인데, 여기는 19세대 이하가 살아야 되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한 게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중주택도 원룸이라고 하고 다가구도 원룸이라고 하는데, 원룸 안에 들어가서 자, 방 안에 개별 취사할 수 있는 취사 같은 게 없을 때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고, 각 방마다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다가구 원룸이라고 해서 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 층 이하 660 이하는 다중과 다가구 공통사항인데, 차이점은 19세대 이하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에만 있고, 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 다가구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과 다가구 주택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들어가죠. 자, 우리 아파트가 뭡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 아파트가 되는 거죠. 뭐 주상복합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 나오고 이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아파트가 됩니다. 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세대는 4개 층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면서 660 이하로 구성된 그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나 연립도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은 자, 공동주택이다. 기숙사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일종 근린, 이종 근린 생활설을 보시는데, 자, 일종 근린 생활설은 우리가 근린 생활설이 우리가 자,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업종들입니다. 여기 소매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식품 같은 거라든가 약국, 뭐 서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종 근린하고 이종 근린에서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옆에 다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같은 거, 이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이 최근에 기출문제였었는데 이런 것들은 면적 없이 다 일종근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미용실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일종근린 생활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업종인데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 깎는 거, 이 미용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원, 치과의원은 우리가 이제 맨날 아프기 때문에 이런 데 꼭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주거생활할 때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들은 다 일종이고, 자, 이종근린 생활설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종근린 생활설은 우리 공연장 같은 거, 또 종교집회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건데, 조금 엄격한 부분은 아닙니다. 주거생활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일종. 주거생활할 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종근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일종근린에서 소매점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뭐 식품, 그다음에 의류, 완구 같은 거, 문방구 같은 거, 뭐 약국 같은 것들이 소매점으로 분류해서 1000 미만. 자, 휴게음식점, 술을 안 팔고 음식만 파는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일종근린입니다. 자, 휴게음식점이 사이즈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이종근린에서 여기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가 300 이상짜리가 있으니까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탁구장, 체육도장, 애들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이고, 자,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같은 것들도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종근생입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금융업소라든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 자, 전기차 충전소 1000 미만,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요즘에 이제 그 반려견들을 많이 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생활할 때 일단 필수적으로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이제 2종으로 가는 거죠. 여기 2종 근생에 300제곱미터 이상짜리 큰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종 근린에 소매점 1000, 휴게음식점 300 미만, 그 다음에 탁구장, 체육도장 같은 경우는 500 미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파출소 같은 관공서는 1000 미만, 자, 부동산 중개 30 미만, 전기차 충전소 1000 미만,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것들도 300 미만이면 1종인데, 자, 문제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중간에 이미용 목욕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미용 목욕 세탁소 같은 거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 조사하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면적 없이 1종 근린입니다. 여기 중간에 뭐 마을회관 같은 것도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면적이 없이 1종 근생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구나. 자,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을 먼저 보시면서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미용 목욕 세탁소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하는 산후조리원은 대표적으로 면적 없이 1종 근생이 됩니다. 자, 2종 근생, 주거생활할 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공연장으로 500 미만, 자, 극장, 영화 같은 공연장으로 500 미만이고, 이 공연장이 500 이상이 되면 이게 문화 및 집회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공연장, 종교집회장 500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든가 소규모 사찰 같은 경우는 2종 근생인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것도 6번에 종교시설로 가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2종 근생에서는 공연장 500 미만, 종교 500 미만, 자, 휴게음식점이 아까 300 이상짜리가 있었죠. 자,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다 2종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300 이상짜리가 있고,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자, 체력단련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이 500 미만이면 2종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탁구장, 체육도장은 주거생활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인데 대표로 체육도장 같은 경우 태권도장 같은 건데 우리 서울 같은 데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면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이런 체육도장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놀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아기를 봐주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도장 같은 경우는 500 미만이면 이게 1종으로 봐야 되는데 체력단련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이런 것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2종 근생이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거 1종 근생인데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만약에 50제곱미터로 만약에 한다면 2종 근생이 되는 거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20제곱미터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1종 근생으로 분류되겠죠. 자,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입니다. 자,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라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업종인데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업종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숙박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좀 별도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자,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게임 종업소와 PC방 같은 것들인데 PC방도 주거생활할 때 필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배송시설. 여기 중간에 뭐 단란주점도 있네요. 단란주점 같은 경우 150제곱미터 미만인데 자, 우리가 2종 근생까지 암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1종 근생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암기 좀 해주세요. 소매점 1000 미만, 휴게음식점 300 미만, 그 다음에 체육도장 500 미만,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같은 것들은 1000 미만, 부동산 중개 30 미만, 전기차 충전소 1000 미만,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경우는 300 미만이다. 1종 근생들. 1종 근생의 면적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미용, 목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 산후조리원은 면적 없이, 마을에 간도 면적 없이 일종 근생입니다. 자, 이종 근생은 주거생활할 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로서 공연장, 종교, 500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300 이상짜리고 일반 음식점은 면적 없이 그냥 다 이종 근생입니다.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아까 300 미만이니까 300 이상이면 이종 근생으로 보고, 자,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이런 것들도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 부동산 중개도 500 미만,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것들도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입니다. 그 밖에 뭐 단란주점 150 미만, 인터넷 게임 제공업소 500 미만, 자, 주문 배송설 같은 경우도 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주문 배송설이 요즘에 이제 물류센터 요즘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주문하고 그런 것들을 배송하는 시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우리 지역에다 세울 때 이것도 이종 근생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자, 일단 일종 근생과 이종 근생에 들어가는 서비스업 정도를 잘 보시고 그 밖에 문화 및 집회, 공연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자, 우리 앞에서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거 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할 때 미리 봤습니다. 문화 및 집회 여기 5번, 종교시설 6번, 판매시설, 문종판, 운, 의,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종교가 500 이상이면 여기 종교시설 6번이고 종교집회장이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으로 가야 되겠죠. 자, 공연장도 500 이상이 이게 문화 및 집회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생으로 갑니다. 판매시설, 의료시설 같은 거, 병원 들어가는 거. 아까 의원 같은 거 뭐였습니까? 의원. 자,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 근생인데, 자, 진료 과목 여러 개 있는 병원, 격리병원, 이런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게 의료시설로 분류되겠습니다. 자, 학교, 도서관 같은 것들은 교육시설, 그 밖에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서 업무시설 같은 거 있었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같은 게 있었으면서 나머지 내용들 쭉 보시다가 맨 끝에 보시면 여기 화장장, 봉안당, 묘지가 자, 묘지 관련 시설인데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 시설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합쳐 있다가 몇 년 전에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28번의 장례 시설이고 여기 묘지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발인식을 한 다음에 화장하러 가고 화장한 그 시신을 이렇게 봉안당에 이렇게 모시는 것도 봉안당이라는 게 납골당입니다. 묘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묘지 관련시설 같은 경우를 26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는 관광 휴게시설 27번이고 장례시설 같은 거 따로 있습니다. 자, 29번까지가 있는데 왜 30개냐면 중간에 분리가 돼 있죠. 여기. 자, 23번이 교정설이 있었고 23-2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30개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용도를 자,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이제 좌측으로 넘어와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건축물의 용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요 시설군이라는 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될 때는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시설군표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시설군은 좀 전에 봤던 여기 30개의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뀔 때는 신청이라는 말을 써서 분류하기 위한 표입니다. 자, 먼저 암기하실 때 여기 자산 전문, 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이름이 영교인데 영교가 우리 집 근처에 산다. 우리 주택 근처에 산다. 근주 그 밖에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순서입니다. 순서. 자, 자동차 시설군, 산업 시설군, 전기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인데 그냥 간단하게 문화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시설군, 근린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산 전문, 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이름이 영교인데 영교가 우리 집 근처에 산다. 근처 주택에 산다. 이렇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런 거 보십시오.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아까 30개 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만 딱 들어가 있네요.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여기 20번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뭐 세차장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여기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업설군 좀 보세요. 자, 산업설군은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공장, 창고, 여기 공장 같은 거, 뭐 창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공장, 창고에서 자, 위험물 저장 처리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이 이제 고물상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자, 운수, 장례시설, 묘지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했는데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꺼내서 자원 순환시설로 운수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이렇게 암기해 보십시오. 자, 지금 산업설군에서는 7개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 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이렇게. 자, 전기 시설군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시설하고 전기에 사용하는 방송설이 있습니다. 자, 전기 시설군에서는 방송과 발전 이런 식으로. 자, 문화 및 집회설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문화 및 집회는 문종관씨는 위에 있다. 누구 위에? 판은숙씨 위에 있습니다. 여기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라는 이 4가지 정도는 문화 및 집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문화생활도 하고 집회하는 설군인데 암기하실 때 자, 문자로 시작하면 문종관씨라고 사람 이름이라고 외우세요. 문종관씨는 위에 있다. 자, 누구 위에? 자, 영업시설군에 보시면 판은숙 이렇게. 자, 영업설군에 판은숙 씨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 위에 보시면 문종관 씨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서 이걸 우리가 직접 이제 외워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쓰고 나서 자, 문자에 딱 들어오시면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에는 문종관 씨가 있는데 문종관 씨가 위에 있다. 위락시설 할 때 위자를 따서 자, 밑에 영업을 잘하는 판원숙 씨가 있는데 판원숙 씨가 여기 이종근린 생활설 중 다중생활설. 자, 이종근생 중에서 여기 다중생활설만 이렇게 별도로 분류했네요. 자, 그러면 이종근린 생활설 중에서 다중생활설 이게 고시원인데 자, 판원숙 씨가 여기 다중생활설 살고 있고 그 위에 누구 있습니까? 문종관 씨가 있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시설군에서는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이렇게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시킨다. 자, 근린생활설군 1종 2종근생인데 2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설은 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외하시고요. 자, 단독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자, 회사로 업무 보러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이나 군사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 단독 공동주택 업무, 자, 교정 군사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 있고 동식물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그러면 자, 동식물 관련시설이 축사라든가 뭐 도축장, 뭐 식물 관련시설, 온실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기를 하실 때 자, 자산 전문 영교군주, 자동차 설군에 하나, 자, 산업설군에 7개 있었죠.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 순환시설로 운수하다가 자, 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자, 전기통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사용하는 방송시설 같은 거. 자, 문화 및 집회 중요합니다. 문종관 씨가 위에 있다. 문종관 위. 자, 영업설군 판은숙 씨가 있죠. 판은숙 씨가 다중생활설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층에 문종관 씨가 있다. 자, 교육설군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시킨다. 근린생활설 1종과 2종이 있고 주거 및 업무시설군. 자, 주거생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하고 자, 업무를 보러 자, 우리가 업무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 교정이나 군사시설로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식물 관련시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문제에서 아까 이런 것도 있었죠. 제가 만약에 병원을 쓰다가 자, 숙박시설로 바꾼다. 그럼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의료시설이죠. 자, 의료시설 쓰다가 제가 숙박시설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허가받고 하셔야죠. 숙박으로 쓰다가 저기 병원 같은 게 바꿀 때 숙박으로 하다가 이런 의료시설 병원으로 바꾸든가 교육 연구시설 이런 걸 바꿀 때는 그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입니다. 자, 위에서 용도 변경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서 용도 변경의 방향성이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될 때는 용도 변경 신고. 자, 동일한 설군 내에서 변경될 때, 자, 동일한 설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운동으로 바꾼다든가 문화 및 집회한다든가 종교 이런 식으로 같은 설군 내에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추가로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으로 둘 다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관청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으로 용도 변경하기 전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한테 미리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다. 그럼 둘 다 해당이 되죠. 허가 대상인데 용도 변경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지금 사용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근데 건축사한테 미리 설계를 받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으로 용도 변경 면적이 300제곱미터면 500 이상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설계받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사용 승인 받는 규정만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변경 같은 거 방법과
용도 변경할 때 100제곱미터 이상, 허가 신고 대상 둘 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되고, 허가 대상으로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한테 미리 용도 변경 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이 왜냐면 이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이 두 가지 규정이 생긴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겼죠. 용도 변경으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이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오셔서 이제 건축이란 용어, 대선이란 용어, 그 다음에 제일 많고 어려운 거, 용도 변경을 미리 봤고요. 자, 적용 대상 지역으로 가시면, 자, 우리 건축법이 이제 1조부터 113조까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국토계획법상 토지가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 용도지역, 도시지역. 두 번째,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을 때,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자, 읍이나 동에 만약에 섬일 때는 뭐 인구 500명 이상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 도시지역 같은 땅에서 건물 건축할 때,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서 그 지역이 개발될 때,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법의 전부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조부터 끝조까지를. 일부 적용지역이 뭐냐면, 일부 적용지역은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자,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행정구역상 면 단위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아무것도 안 걸리기 때문에, 자,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상 면 단위 같은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일 때는 건축법상 6가지 규정은 배제합니다. 113개에서 6개를 빼고 나머지만 적용하는 지역이 바로 행정구역상 비도시지역의 면 단위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도, 건건, 방분이 뭐냐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건축법상 건물 지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건축선의 지정. 자, 건축선을 후퇴해서 정하는 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건축선 넘지 않는 거, 방화지구, 분할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6가지는 자, 비도시적 면적에서는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배제하는데 이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썼는데 여기 보시면 대도, 건건, 방풀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을 따로 후퇴해서 정하는 규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물, 대지 분할 제한, 요 규정이 자,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이게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 같은 데서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자,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법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자, 다음의 건축물은 완화 요청 같은 걸 받아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31층 이상 건물, 발전소라든가 제철소가 있는데, 자, 31층 이상 건물이 건물 전부가 공동주택일 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자, 31층 이상 건물,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 필요한 건물. 자,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같은 것들이 지정돼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완화 요청 대상이 돼서 완화할 수 있는데, 그 밖에 뭐 수면 위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것들 쭉 있는데, 자, 이 완화 대상에서 21층 이상 그러면 틀립니다. 자, 31층 이상 건물이고 31층 이상 건물이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거 생각하시면 완화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구역 안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은 제외하고, 아파트가 제외되고 연립이라든가 뭐 다세대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 그 밖에 뭐 수면 위에 짓는 건물, 거실이 없는 통신 같은 것들도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건축위원회, 자, 건축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문수구청장이 각각 건축위원회를 자기 관할 관청대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자,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위원회를 두고 나면, 자, 국토부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하부위원회로. 그 다음에 시도지사하고 시장문수구청장이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고, 자,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안에다가는 하부조직으로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전문위원회하고 민원전문위원회가 어떤 관청에 있는지, 어디 아래에 있는지를 그거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안에다가는 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안에는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여기 분쟁전문위원회 분쟁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분쟁전문위원회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셔서 용어 정리 부분을 쭉 보셨습니다. 용도 변경까지 쭉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법상 이제 행정 절차인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들을 또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로서의 건축 허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도 같은 걸 가져가서 관청할 때 심사받는 겁니다. 그 심사의 이름을 우리는 건축 허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앞에서 건축이라는 용어 배웠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여기 대선도 포함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설하는 사람은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 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들,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구청장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외적 허가권자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실 때 건축을 하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장이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라든가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자치시와 자치도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건축 대선할 때는 시군구 허가인데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 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든지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연면적이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이런 건물들, 자, 이런 것들은 구청장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있죠? 지금 이제 우리 뭐 하나가 인수해서 이제 하나 빌딩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자, 63빌딩의 건물이 그 몇 층입니까? 지상 60층입니다. 63빌딩은 지하 3개층, 지상 60층이기 때문에 21층 이상 해당되므로 자, 그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 되겠죠. 우리 서울의 뭐 롯데타워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 되는 겁니다. 21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을 좀 알아두시는데, 다만 21층 이상이 되든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외로 또 챙겨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대형 건물, 아니면 10분의 3 이상이 증축돼서 뭐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건물들은 특별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청장이 아니고. 다만 자, 21층 이상이 되더라도 공장, 창고 같은 건물들은 여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냥 그대로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다음 사전 결정하고 사전 승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허가 규모에 대해서 미리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고, 자, 사전 승인은 요 시장문수, 아까 우리 허가권자 중에서 여기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자, 다음 건물을 허가하기 전에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한테 내부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실게. 이 사전 결정 제도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전 승인은 시장문수가 건축허가 접수를 받아서 여기 허가를 할 때 도지사한테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는 제도죠. 여기 보시면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네요. 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요 위에서 여기 구청장 위에 특별시, 광역시장 같은 분들이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6대 광역시 같은 데서는 여기 구청장이 허가하지 않고 특별광역시장이 허가하는데, 자, 우리가 도단이 있죠. 뭐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런 데서는 자, 시장문수가 허가를 하되, 자, 시장문수가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미리 승인을 얻어야 되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이 되는 거니까 아까 배웠던 요 기준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장문수는 이렇게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단독으로 허가하지 말고 도지사한테도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사전 결정부터 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허가 규모, 허가 신청 시 고려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하면 사전 결정을 한 날짜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고, 자,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아서 건축허가 나올 수 있다. 뭐 허가의 규모는 뭐 5층 정도 규모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허가 나올 수 있다, 허가 여부, 허가 규모, 허가 신청할 때 고려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 내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사전 결정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주변에 문화재가 있거나 주변에 공항 같은 게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오거나 또는 허가 규모가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전 결정 제도를 이용해서 미리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전 결정 신청, 시험 문제에서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공사에 착공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틀립니다. 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되죠. 2년 안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사전 승인은 자, 시장문수 같은 원칙적 허가권자가 이 구청장을 빼고 이 시장문수 같은 허가권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을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자, 사전 승인은 승인 요청이 있으면 5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전 승인 대상은 21층 이상 대형 건물, 공장 창고 등은 제외하고, 자, 연면적의 합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도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이 되는 건물들도 이 공장 창고 같은 것들은 제외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이 아까 우리 특별시, 광역시 같은 데서 구청장한테 허가 안 하고 직접 특별 광역시장한테 허가하는 건물하고 같습니다. 이거. 자, 사전 승인 대상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4번, 5번이 더 있는데, 자, 우리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 어디냐면 우리 학교 근처라든가 주택가 근처입니다. 자,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교 근처를 도지사가 별도로 공고하면, 자, 거기서 위락 숙박시설 같은 걸 지을 때는 무조건 사전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요 시장문수가 위락시설 같은 거, 술집, 숙박시설 같은 모텔을 요 교육 환경 같은 거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적인데 무분별하게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고, 여기 또 있어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도지사가 공고한 지역이 서울의 북한강, 남한강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울 한강의 상류 지역에 북한강, 남한강 지역에다가 이제 과거에 무분별하게 로봇호텔을 막 짓고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카메라 출동 이런 데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 TV에서. 그런 거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문수가 무분별하게 위락 숙박소를 여기 수질 보존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딱 공고한 적에서는 3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 같은 건물에 대해서 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5번이 왜 어렵냐면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존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층하고 연면적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맞고 5가지 건물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이다. 위락 숙박 들어가고 일반 음식, 일반 업무 들어가고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자,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잘못된 것은 여기 보세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에서 2층짜리 숙박시설 그러면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질,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고 2층짜리 건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짜리 숙박시설 그러면 요거 층에도 안 맞고 연면적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은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전 승인이 은근히 이거 어렵습니다. 이 5번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별도로 공고한 구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맞고 이 5가지 건물에 어느 하나에 걸리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공동주택 먼저 체크하시고 일반 음식, 일반 업무, 그 다음에 위락 숙박시설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여기 주거나 교육 환경 할 때는 층이라든가 연면적 같은 거 없이 위락 숙박이 모두 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건축허가의 취소. 자, 우리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 되죠. 근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다만 여기 보시면 공장 같은 경우는 3년을 적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관청한테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우리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죠. 근데 착수를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다만 자, 이게
그 산업 직접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그냥 공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공장은 3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하나 더 체크하십시오. 자,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착공신고하기 전에 경공매 등으로 허가받은 대지의 소유권이 상실됐습니다. 그럼 상실되면 다른 사람이 이제 경공매 등으로 취득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소유권이 상실됐다는 얘기는 경매로 낙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낙찰받은 사람이 공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 여기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다. 요거를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같은 사유 2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번은 적용하지 마시고 요 1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취소, 자 2년 안에 허가받고 나서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공장은 3년이고 그 다음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되고 나서 소유권을 이제 확보한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도 6개월이 지나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사유로 2가지 정도만 좀 보시고, 자, 우리 건축허가 제한은, 자, 건축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있는데, 시군구청장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당분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 또는 주무부 장관이 환경, 국방, 국가유산 보존, 국민경제 같은 이유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을 위해서 또 국토부총무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주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받아서 자, 국토부 장관이 보시면 그 제안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도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자, 지금 시도지사도 건축허가권자, 시군구청장 같은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2년 안에 제한할 수 있다. 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해가지고 허가를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게 특정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건축허가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 자, 환경, 국방, 국가유산, 자, 보전, 국민경제 같은 이유로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했을 때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건축허가나 착공도 2년 안에 제한할 수 있다.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가 자, 자기 아래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을 제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자,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 제안 내용이 너무 지나치면 해제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제를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해제를 자,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건축허가의 거부입니다. 자, 우리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 건축규정이 건축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한 내용이 이 규정 같은 거에 딱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 건축규정에 모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다음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건축규정 같은 규정에 맞더라도 잘 보세요. 위락이나 숙박설이 주거나 교육 환경에 부족하고 옵니다. 자, 이거는 한국 건축규정에 따라서 대지에 대한 어떤 규정,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안전 규정이라든가 건물의 크기 같은 것들이 모두 맞더라도 위락 숙박이 그 주변 지역에 주거나 교육 환경에 안 맞거나 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데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 건축허가를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만들면 여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우려가 있죠. 우리 방제지구나 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 자,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데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짓겠습니다. 또는 위락 숙박설 같은 경우를 주택가 근처에다 짓거나 이렇게 학교 근처에다 지으면 이 한국 건축 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허가 거부할 수 있는 두 종류 건물들. 자, 그 다음에 자, 건축허가 신청 보시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대지를 확보해서 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 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 법에는 자, 지금 대지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자,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사용할 권한이 뭡니까? 토지의 지상권, 토지의 임차권 같은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도 자, 자기 토지, 자기 소유권 토지가 아니고 자, 남의 토지에다가 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 임차권, 자, 이렇게 사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대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5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자 중에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어떤 공유자가 다른 4명의 공유자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얻으면 80% 이상 확보를 한 자가 나머지 20%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자, 공유대지 같은 경우는 100분의 80만 확보해도 100분의 20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 공용 부분을 변경 같은 것 또는 재건축 결의가 이게 5분의 4입니다. 이 5분의 4. 우리 건축주가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을 때가 이게 이제 5분의 4 정도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됩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공유 관리청이 매각을 해주겠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경우에는 소유권이 현재 100%가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100% 대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사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파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안 되고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 남의 대지에다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자기가 직접 이용하는 건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안 되죠. 그때는 이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됩니다. 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는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신청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근데 이렇게 1번이라든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대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대지에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도 청구는 여기 2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2번. 공유대지는 100분의 80만 확보해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죠. 거기서 이어지는 지문인데, 매도 청구라는 게 뭡니까?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자,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100분의 20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의하지 아니한 100분의 20의 공유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정도 먼저 이상 협의해보고, 3개월 정도 이상 협의해보고, 그 협의가 안 되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매도 청구라는 걸 하면서 이제 소송까지 제기하겠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승소를 하면 그 토지 소유권을 그 판결문에 기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2번에 대한 부속 규정으로 이렇게 매도 청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허가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건축 신고라는 조가 있네요. 건축법 11조가 건축허가인데 건축 신고는 14조고. 그 다음에 건축 협의가 29조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고 짓는 게 20조 1항이 있고, 가설 건축물 축조시효 관리에 있어서 20조 3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 조문 자체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 신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규모 건축입니다. 여기 건축 중에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대선도 소규모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좀 더 허가보다 간단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소규모 건축, 소규모 대선이 1번부터 8번까지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단골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인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건축 협의는 29조에 따라서, 자, 건축을 하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 용도 변경 같은 거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오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같은 거 안 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건축허가나 신고 같은 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 형태로 존치기간 3년 정도 이내로 쓰기 위한 가설 건물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는 허가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이외에 나머지 가설 건물들은 뭐 재해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이런 가설 건물들은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소규모 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소규모 대선할 때는 우리가 건축 신고인데, 자,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1번하고 여기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개 재축을 하거나, 자,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입니다. 일단 신축은 여기 이제 2번하고 여기 대표적으로 4번이 신축인데, 이건 좀 이따 하시고, 자, 1번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개 재축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은 요 증축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건축물이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인데 자, 증축을 할 때 20제곱미터만 더 증축을 해가지고 80이 됩니다. 60에서 20이 증가돼가지고 그럼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계 제축을 하거나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은 건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가 100으로 커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축이 있는데, 요 2번, 4번, 7번, 8번 같은 게 신축입니다. 자, 2번이 뭡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주로 용도지역상 시골 용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두 개를 모두 맞춰야 됩니다. 중간에 2고기 때문에. 연면적 180 맞추고, 층을 2층 정도로 맞춰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관리지역에서 또는 농림지역 같은 데서, 자, 연면적 200, 층은 2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때 여기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계제축 같은 게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신축으로 해석해서 문제는 뭐냐면 관리지역에서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뭐 190, 층은 뭐 2층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 이거 신축으로 해석해서 이거 신고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여기 4번으로 가져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사이즈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낮춥니다. 이게 도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관리, 농림, 자연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4번이기 때문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요 2번이 아닌 그런 건축이고, 요거는 도시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자, 읍면지역 같은 시골 지역에서 창고 같은 경우는 400 이하, 축사 같은 경우는 창고가 200 이하죠. 자,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축사가 400제곱미터 이하, 그런 축사 같은 것들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서는 축사는 400까지, 창고는 200까지는 신고 대상으로 건축 신축할 수가 있고, 자,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에서는 2호 공장,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도 우리가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증계제축 85제곱미터 이내, 자,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을 먼저 보고, 자, 2번하고 지금 4번하고 7번, 8번을 먼저 본 겁니다. 이거는 신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농림, 자연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모두 맞춰서, 자, 건축물을 건축 신축할 때, 그 다음에 자, 관리농림 자연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자, 1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읍면적에서 자,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축사는 400 이하인 축사 정도까지는 건축, 신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 500 이하, 2호 공장, 2호를 두 개를 모두 맞춰가지고 공장 같은 거 건축할 때, 신축할 때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요 위에랑 관계없이 별도로 신축 사이즈를 내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대선입니다. 자, 여기 지금 3번 같은 경우, 대선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3번하고 6번이 대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이면 요 위에 있는 2번에 있는 건물 사이즈랑 같아요. 이게 소규모입니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면 뭐 연면적이 180이고 층이 2층짜리 건물 그런 데 들어가서는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대선이 뭘 배웠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대선 공부하실 때 여기 보시면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같은 거로 문제가 나오면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개수가 없고 수선 같은 거 할 때는 3개 이상이라는 게 이런 형태가 대선입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재로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이 없고 수선할 때는 여기 3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있었고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은 증설해체, 수선 같은 거 할 때 사이즈가 모두 다 없고요. 자, 이런 대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잘 기억했다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에 들어가서 조건을 둘 다 맞추는 건물에 들어가서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자, 이때는 자, 모든 대선입니다. 증설이든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이고 자, 그런 경우가 아닌 큰 건물일 때는 자, 200을 초과하고 뭐 3층 같은 걸 초과하는 그런 건물일 때는 6번으로 가져서 대선 중에서 보시면 3개 이상 수선,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이렇게 수선 쪽만 또 신고로 빼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을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해석을 할 때 3번 같은 대선은 연면적 200 미만이니까 180, 층이 3층 미만이니까 뭐 2층짜리 건물 그런 거 조건을 모두 맞춘 건물에 들어가면 모든 대선, 증설이든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인데 6번 같은 대선은 요 3번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사이즈가 큰 겁니다. 자, 200제곱미터 미만보다 큰 200 이상짜리 건물들
아니면 층이 3층 미만보다 큰 3층 이상인 건물에 들어가면 증설해체는 안 빼주고요. 잘 보세요. 3개 이상 기둥이나 보호 지붕 등 같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는 3개 이상 수선 변경, 자 내력벽이라든가 건물 외벽의 마감재로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자 방화벽 같은 거 나오더라도 이 방화벽도 수선 변경 쪽만 대선으로 빼주고 증설해체는 대선으로 빼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짜리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면 3번 건물의 대선이 아니라 4번 건물의 6번 건물의 대선으로 가서 자 건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면 자 제가 기둥을 자 증설한다. 그럴 때는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제곱미터면 6번 대선이기 때문에 2번보다 사이즈가 큰 건물이므로 이때 대선 같은 경우는 여기 3개 이상 수선 변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수선 쪽만 대선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을 기둥을 2개를 해체한다. 그러면 신고하는 대선이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그건 허가를 받는 대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사이즈가 큰 건물, 3번보다 큰 건물에 대해서는 증설 해체 쪽은 신고 대상으로 빼주지 않고 수선 쪽, 3개 이상 수선, 여기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이렇게 수선 쪽만 신고 대상으로 빼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고 대상 건축물을 볼 때도 1번과 5번을 먼저 보시면서 이게 증계 저축이 85제곱미터 이내,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 자, 2번, 4번, 7번, 8번은 이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관리농림 자연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춘 건물의 건축이니까 신축이고, 관리농림 자연이 아닐 때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건축 같은 경우만 신고 대상이고, 자,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로 500 이하인 공장 같은 것들이 다 신고하고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자, 대선은 따로 3번하고 6번에서 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건축 신고 같은 거 하고 나면 아까 좀 전에 우리 건축 허가 받았을 때는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자, 건축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기간 차이가 있죠. 허가 받았을 때는 2년, 신고한 사람은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건축 허가를 11도에 따라서 받은 사람들은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착수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건축 신고한 사람은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공사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거고, 착공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사계획의 신고라고 해서 자, 착공을 하기 전에 공사계획 신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공사 시공자와 감리자 같은 사람들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서명을 기록해가지고 착공신고서라는 걸 따로 내야 됩니다. 자, 착공신고서라는 걸 따로 내고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자, 착공신고서가 들어가면 3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통보가 됩니다. 착공신고가 이제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3일 안에 착공신고가 접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리 여부 통보가 오고, 자, 마지막으로 사용승인. 자, 사용승인은 마지막 절차죠. 자, 좀 전에 우리가 건축 허가 받은 건물, 건축 신고한 건물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사용승인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자,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가 만들어주고, 자, 공사 완료 도서는 시공자가 만들어줍니다. 자, 이 두 가지 서류를 누가 만드는지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자, 지금 공사 완료 도서 같은 경우는 자, 시공자가 만들어주고, 감리 완료 보고서는 감리자가 만들어줍니다. 우리 건축주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공사 완료 도서 같은 것들을 시공자한테 제출을 받아서 건축주가 이런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감리자가 사용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가 자,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감리자가 작성한 걸 서류를 제출을 받고, 공사 완료 도서를 시공자가 만들어 준 거를 제출을 받아서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자, 사용 승인은 이제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7일 안에 사용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하면 교부해야 되고, 자, 사용 승인을 정식으로 얻어놓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7일 안에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서를 미교부할 때, 자, 우리가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7일 안에 미교부하거나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걸 받은 경우에는 정식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라도 미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용 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 합격이 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 승인서를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7일 안에 검사 합격했는데도 사용승인서를 미교부하거나 자, 임시 사용승인 같은 걸 먼저 받은 경우에는 정식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뭐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기 임시 사용승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이고 대형 건축물은 별도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년입니다. 연장할 때는 따로 기간은 우리 법에 써있지는 않고요. 자, 다음에 우리 건축협의입니다. 건축협의는 건축법 29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을 건축 대선하거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용도 변경 같은 거 할 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대선할 때는 허가권자의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 같은 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협의한 건물은 여기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착공신고도 안 하고 사용승인도 배제합니다. 우리 앞에서 허가받은 건물은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신고한 건물도 착공신고하고 사용승인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착공신고도 안 하고 사용승인도 배제합니다. 건물이 완공됐을 때 사용한다고 통보만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협의한 건물은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승인 같은 거 안 받기 때문에 공사 후 사용한다고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관련서를 보내가지고 자, 주민 편의시설이 중요한데 자, 주민 편의시설 잘 보세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지하에다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운용을 하다가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자, 우리가 시청 건물 같은 거 우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의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청 같은데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건물들을 허용할 수 있다. 주민과 함께 친화적인 행정관청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유 공간에 주민 편의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여기 뭐 보시면 여기 구분 지상권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 지상 지하에다가 1종 근린,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자, 일용품 같은 걸 판매하는 우리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2종 근린이 가능한데 우리 행정관청 업무라고 잘 안 받는 것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뭐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2종 근린에서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는 자, 주민 편의시설 중에서 잘 보세요. 문화 및 집회 중에서 공연장, 전시장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 예식장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문화 및 집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좀 전에 이 문화 및 집회에 보시면 공연장이 있고 집회장, 예식장 같은 게 있고 전시장하고 동식물원 같은 게 있었는데 좀 전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공연장하고 이 전시장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거 해서 우리 이제 군청 지하에다가 이런 미술관만 들면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문화생활 할 수 있겠죠. 공연장도 가능합니다. 음악 공연 같은 거. 근데 예식장 같은 건 안 되죠. 예식장을 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번잡하고 또 음식물 같은 것들을 또 취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식물은 안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저기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에다가 지상이나 지하에다가 여유 공간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세울 때 1종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하고 문화 및 집회 중에서 공연장과 전시장에 한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집회장 중에서 예식장 같은 건 안 됩니다. 자,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 교육시설 같은 거, 뭐 도서관, 노유자시설, 노인들이라든가 유아 관련 시설들, 운동시설도 가능하죠. 헬스장 같은 거. 자, 업무시설도 되는데 오피스텔은 또 안 됩니다. 이 오피스텔 제외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예식장, 집회장 같은 것들은 제외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중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편의시설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뭐 이종근생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하고 목적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뭐 단란주점, 제조업소는 공장 같은 거기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안마, 노래연습장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다른 이종근생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공연장, 전시장은 되는데 자, 우리 집회장으로 예식장은 안 되고 자, 업무시설 중에서 우리 공공업무, 일반 업무 같은 사무실 같은 용도는 되는데 오피스는 안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우리 이제 가설건축물이 있네요. 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자, 도시계획설 또는 도시계획자. 우리 가설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허가로 짓는 가설건축물이 20조 1항,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20조 3항인데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자, 도시계획설 예정지안에서 짓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도시계획설 부지나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같은 걸 지을 때는 이 가설건축물의 의미가 뭐냐면 국토계획법 64조 우리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2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 할 때 그 가설건축물이 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된 부지에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 이게 64조인데 64조에 적합한 조건이 맞으면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또 신구청장한테 허가받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요건 여기 1, 2, 3, 4, 5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됩니다. 자, 국토계획법 64조에 맞아야 되고 3층 이하여야 되고 기간은 3년 이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간선 설비, 새로운 전기라든가 가스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고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 중에 하나라도 위반 사항이 생기면 그러면 불허가 나옵니다. 가설건축물은 요 1번부터 5번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 허가받을 수 있고 장소는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짓는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짓는 가설건축물이 유일하게 건축법 20조 1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20조 3항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라고 해서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도 있는데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외에 허가대상 이외에 재복구용 가설건물, 공사용 가설건물, 흥행, 전람용 등 여러가지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축조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자, 이것도 기간은 3년 정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받는 것도 3년 이내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도 3년 이내로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자, 문제는 여기 보세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요 밑에 있는 이게 그 종류를 좀 봐야 됩니다. 원래는 16가지가 있는데 요즘 제가 줄여서 8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중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자, 공사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경량구조 임시자동차 차고 자, 전시용 견본주택 이게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자,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것도 있네요. 임시 창고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없는데 여기 보십시오. 야외 전시실, 야외 촬영시설. 자, 농업용 온실 같은 거, 농업용, 임업용, 고정실, 온실 같은 건 사이즈가 없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된 것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지에서 자, 우리 도시형 농업 같은 걸 위해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자,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농업이라든가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닙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자, 가설건축물로 야외 흡연실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 이하. 자,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1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자, 보시면 농업용, 어업용, 고정식 온실, 자, 야외 전시실 같은 거, 자, 공사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경량구조, 임시자동차 차고, 자, 전시용 견본주택,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이즈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없는 것으로 하시고 이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자, 도시 농업이라든가 뭐 도시 어업 같은 걸 위해서 자,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세울 때는 주거 쪽에서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 이하,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1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우리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 4번하고 7번하고 8번에서 숫자를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했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 우리 가설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물은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짓는 가설건축물을 허가고 자,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이외에 뭐 재복구, 공사, 흥행, 전람용 등 여러 종류의 가설건축물이 신고하고 짓습니다. 자, 기간도 자, 가설건축물 허가받고 지을 때는 3년 정도 이내로 쓰는데 연장 시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가설건축물 쓰다가 기간 만료시가 다가오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거고 자,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3년 정도 이내로 쓰다가 자, 연장을 하고 싶으시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는데 이 연장 횟수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연장 횟수가 따로 없는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서를 내서 3년 정도 이내 가설건축물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횟수는
한 번에 3년 정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하다.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시 조례가 2회까지만 연장을 하면 3+3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만약에 경기도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 조례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3년을 쓰고 연장할 때 3년으로 해서 3회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3+3 해가지고 도합 12년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가설건축물 여기 연장 횟수가 처음에 3년을 쓰고 연장할 때는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고 3년 정도 이내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례가 3번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3년 하고 나서 추가로 3년, 3년, 3년 이런 식으로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기간을 3년 정도 이내로 쓰는데 연장할 때 따로 별도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설건물 허가 받았을 때는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신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도 자, 이렇게 공사를 착수하는데 여기는 착공신고 없습니다. 사용 승인도 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을 배제하는 거는 건축 협의 대상 건물 2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거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여기 착공신고하고 사용승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착공신고 사용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일단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건축법도 좀 내용이 길어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건축법을 1강, 2강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먼저 올리겠습니다.